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서성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한 지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국민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목표였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3선 국회의원이세요. 네. 중진이시죠. 지난 10년간 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거 참 이름 어려워요. 여러 분야가 묶여 있다 보니까. 줄여서 뭐 네. 과방이라고 그럽니다. 아, 과방위 하시다가 20대 국회 후반기에 네. 여기는 기획재정위원회 네. 기재위 네. 쪽으로 옮기셨죠. 기재위 활동 일단 소회가 어떠신지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17대, 19대, 20대 이렇게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상임위를 이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네. 내지는 과방위, 과기정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네. 동일 상임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여성가족위원회랑 겸임으로 쭉 활동을 하느라고 이제 그 새로운 상임위를 옮기지를 못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이제 기재위로 옮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재위가 모든 상임위를 총망라하는 그렇죠. 그런 상임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초선 의원들보다는 이제 또 중진 의원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그렇죠. 또 그동안의 의정 활동의 경험을 충분히 녹여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수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임위라고 할 수 있어서요.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제 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요.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요. 경제 위기 이론도 좀 나오고 있고 또 뭐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또 부작용 또 잡음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포용 성장을 통해서 현재의 그 저성장 불평등 구조를 과연 바꿔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저는 정부의 그 포용성장 정책은 사실은 그동안 수십 년간 우리나라를 그 지배해왔던 선성장 후분배의 기조를 바꾸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 정책이 사실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늘 보면은 성장 먼저, 그 다음에 분배는 그 다음.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 그리고 불평등 구조가 더욱더 그 아주 이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계빚이 워낙 부채가 또 굉장히 그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포용성장 정책 그래서 결국은 성장과 그 다음에 분배와 그 다음에 복지와 고용 이런 그 정책의 목표들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쨌든 일한 만큼 그런 그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정책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 경제 양극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나가는 것. 이런 것의 핵심이 말하자면 포용정책, 포용성장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좀 급속한 가파르게 그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비정규직으로 있는 많은 분들의 말하자면 볼멘 소리가 이제 또 터져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저임금 부분은 어쨌든 대통령 모든 후보들이 예전에 다 해소하겠다고 일갈했던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속도가 가파른 만큼 또 국민들의 수용력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복지 정책이라든지 또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는 다양한 그런 정책적인 그 기제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가 예산 재정 정책을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최근에 뭐 EITC 근로장려금 제도를 더욱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이 일들이 결국은 이 포용 성장 정책을 또 받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저는 그 효과가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은 맞고 그 모두가 함께 사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득의 양극화 부분은 꼭 해소해야 될 문제인 것만은 맞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과정에 이제 부작용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 최고 세율 문제, 그 인상하는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근로장려금 확대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득 분배가 이렇게 가시와 피부로 느낄 만큼 되지 않고 있는 다른 이유가 또 좀 있을까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득 불평등 구조가 너무나 이제 그동안 오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 구조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득 차지하는 비중이 근로소득의 32%를 가져가고 32%요. 있어요. 상위 10%가. 예. 그리고 이제 하위 50%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한 18% 정도밖에는 근로소득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불평등 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근로소득이 그런 거지 자산소득의 불평등 구조는 훨씬 더 심각하고 또 금융소득, 금융자산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구조는 훨씬 더욱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 또는 소득 불평등 구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한 방향으로 이제 그동안 보면은 경제 민주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일정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소득 불평등 구조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정말 그 돈이 돈 버는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창조주의의 건물주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런 자산 불평등 구조도 더욱더 심각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서민들은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산 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또는 이제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그 최고세율을 좀 높인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여러 가지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세제로만으로는 쉽지가 않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다 동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굉장히 많은 공제제도가 있어요. 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가 많은데 이런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런 공제 제도가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작동을 해서 많은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반 국민들의 평균 수준은 공제로 인해서 자기가 받는 혜택이 14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 상위 10%가 가져가는 공제 규모가 한 연간 1,400만 원 수준으로 한 10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이 내니까 공제도 많이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공제의 역진성도 굉장히 이런 소득 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키는데 하나의 그런 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소득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소득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포용적인 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성장의 덕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결국은 포용 성장의 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선성장 후 분배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야말로 분배가 같이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포용적인 성장.
패러다임으로 지금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유 의원님을 요즘 기본소득 전도사 이렇게들 부르고 그런 닉네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해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되 기본소득을 주면 정부 재정에는 과연 재정으로 소화가 될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포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소득 불평등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네. 이제 근로소득, 일에서 버는 소득의 불평등 구조도 굉장히 크지만 네. 사실은 자산소득 불평등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토지, 소유도 사실은 대부분 국민들보다는 이 집중적으로 소수에게 이 토지 소유도 집중이 돼 있고요. 돼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불로소득층이 가져가는 이런 자산소득의 이득 효과가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이 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주택 문제, 주택 보유의 그 불평등 구조도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의 소득 구조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도 좀 강하게 푸시를 하는 면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간에 부동산의 모든 거 주택뿐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책적으로 해소를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모든 것은 한 방에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각도의 그런 정책적인 수단을 우리가 동원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하나로 잡을 수밖에 없고 그 방향은 어쨌든 그 양극화 구조를 줄이려고 하는 거, 양극화 구조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 이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부가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부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것의 한 정책적인 방향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제도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기초연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100%까지 원래 이제 드리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70%까지만 지금 상위 30%를 제외한 70%까지만 드리는 그런 기초연금 제도가 좀 더 발전하면은 그것이 기본소득 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수당 이번에 100% 다 주기로 했잖아요. 원래 이제 작년 재정 추계에서 90%만 주기로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말하자면 10%를 안 주기 위해서 드는 행정비용이 10%한테 주는 비용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10% 걸러내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의 그 경우에는 3명의 아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3,000명의 아동에 대한 뭐 그 가족의 자산소득, 부모의 자산소득을 다 뭐 행정적으로 가려내야 된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100%가 다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2019년도부터는 모든 그 6세 이하의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제공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기본소득 제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좀 이미 한번 실험을 하고 있었던 제도이기도 한데 농가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그 말하자면 농가한테 다 지원금을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청년수당 제도라고 지금 이제 예전에 성남시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뭐 몇 세를 그 일정한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 청년들에게는 무조건 다 주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그것도 기본소득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기존의 것들을 아우르는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아울러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보장해 주자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동안 기시행되고 있는 많은 복지정책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거에 다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다 대체할 수는 없죠. 기존에 있는 이제 그 복지제도를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네네네. 모든 100%의 어르신들에게 최소한 한 30만 원씩 내지는 뭐 확대하자. 재정이 이제 여력이 있으면 40만 원 정도 네네네.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생활에 아주 그 최저한선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네네. 이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소득제도를 실행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이미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라든지 네네네. 농어민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대상을 정해서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에게 대략 한 300만 원에 가까운 네네. 기본소득을 주자 하는 걸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근데 이제 네. 부결이 됐지만 네. 그거는 기본소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수많은 그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네. 어쨌든 기본소득 제도를 지금 당장에 모든 국민들에게 3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을 월에 300만 원이에요. 여기는. 네. 예. 그런 거를 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좀 유보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분적으로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지금 이제 기본소득제도를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제도는 사실은 좌파 정부가 도입한 게 아니라 핀란드 그래요? 우파에 가까운 중도 우파 정부가 도입을 해서 실험을 했던 제도입니다. 근데 그 실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라든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남미비아에서도 일부 불악에서 이런 기본소득제도를 이제 그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이 제도를 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네네. 그 일론 머스크라든지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창시자 네. 저커버그 저커버그.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마크 저커버그.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4차 산업혁명의 부가가치가 이거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렇게 다 환원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막대한 부가가치라든지 생산력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되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서 이런 이 부를 내지는 창출된 가치를 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기본소득을 또 아이러니컬하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네, 이번에는 유승희 의원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학생운동도 하셨고 또 노동운동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그 당시에 이제 학생운동 그리고 그렇죠. 노동운동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네. 아주 그 95년도에 지방의원을 처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정치를 하겠다 이런 그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지는 않았고요. 네. 이제 어떻게 사는 길이 정의로운 길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말 좀 이 제대로 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운동하고 또 노동운동, 네. 구로공단 쪽에서 제가 노동자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그런 사회의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심각했죠, 당시에. 어떻게 네.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그 상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제도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또 주위의 설득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지방의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정치를 하게 되었고 또 네. 정치가 이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또 국민들이 네. 결국은 자기 투표 행위를 통해서 또 정치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 또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 네. 새로운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성북 갑이시잖아요. 네, 네. 여기서만 내리 지금 3선을 계속 하고. 제가 처음에 비례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건너뛰고 네네네. 예 이제 그 삼선 의원으로 네, 지역구에서 그러시군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거기
부천도 있고 네. 또 아직도 재개발 지역도 막 있고 혼재돼 있고 그런 좀 특성을 가진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 구석구석 알뜰히 챙기신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예, 그 성북의 미래. 한마디 성북의 해주세요. 미래는 사실은 성북은 역사 문화가 굉장히 풍부하고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또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고 물론 성북동에 이제 외교가도 많고 부자들도 네네.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중산층 서민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고 또 마을이 그 시골과 같이 또 공동체적으로 이 정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지역 주민들이 동네 지역의 네. 발전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발바닥으로 구석구석 뭐 모르는 데가 없을 정도로 네. 지방의원님들보다도 제가 더 지역 사회를 더 많이 알 정도로 네. 정말 발바닥으로 한 쉬지 않고 거의 뭐 토요일 일요일 없이 365일 거의 뛰다시피 뛰고 있는데요.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예산을 또 챙겨서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해서 기름동 뉴타운에 이제 지역 기반 시설이 없는데 거기에 고등학교를 말하자면 좀 다른 곳으로 갈 뻔했던 걸 유치한 일도 있고 개성고등학교. 네. 그다음에 이제 기름동에 그 미디어 문화 복합센터.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보문동에 동대문 세무서 자리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작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네. 성북 체육문화센터를 체육문화센터. 유치한다든지 그 아직 계획 단계에 있고 예산이 이제 국비가 50억이 확보가 된 사안이긴 한데 네.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더 추진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기름동 문화센터는 이제 착공이 일단은 된 상태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도 정릉 지역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만들고 뭐 등등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AR, VR 센터도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민들과 소통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이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성북갑 지역구에서 그 소득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는 첫 동네가 되기를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의원님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을 하자면 대개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남북 관계에서는 꽤 아주 큰 성과를 거뒀다. 다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앞으로 남은 국회 활동, 그다음에 그 정부 정책을 도와서 말씀하셨던 정책들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 포부 이런 거에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세계 옥스팜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나 이 양극화를 줄이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그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선성장 후분배의 이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려고 하는 이 포용성장 정책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이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 정책이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또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역사적인 그런 협력 교류 관계를 우리가 성사를 시키고 또 그 많은 성과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경제가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어려움은 지금 와서 생긴 어려움이 아니라 그동안에 축적된 그런 경제 불평등 구조와 무슨 구조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해결되는 방향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려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국민들께 무조건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좀 더 경제 정책의 그 효율적인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식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저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더 리더는 기본소득 전도사라고 불리우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기본소득제도 도입과 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